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단원 중단원 평가 푼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4단원 중단원 평가 풀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서 우리 광합성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했죠? 그렇죠. 반드시 빛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은박지를 씌운 쪽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고, 은박지를 씌우지 않은 쪽에서는 광합성이 잘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생산된 물질, 산물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기체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었고요. 영양분으로는 무엇이 나왔나요? 그렇죠. 우리 바로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 곧 어떤 것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은 쉽게 물에 녹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쉽게 물에 녹지 않도록 포도당이 여러 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형태인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엽록체였죠. 따라서 1번으로 넘어오면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고요. 물과 산소를 재료로 했나요? 우리 반응식을 잘 보면은 물과 산소가 아닌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 맞죠? 빛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4번 빛의 세기가 강할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었고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적절한 온도는 바로 체온과 비슷한 36도, 37도씨 부근에서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넘어와 보면요. 이 반응식에서 그대로 똑같은 형태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공을 통해서 드나드는 것은 우리 어떤 형태였나요? 그렇죠. 우리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고 우리 방출되는 것들은 우리 증산작용할 때 배웠죠. 우리 기체의 형태들이 잎에 기공을 통해서 출입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A와 B 중에 뭐가 물이고 뭐가 이산화탄소냐면은 기공을 통해 흡수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우리 물관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물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A, 얘는 바로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C와 D 중에 역시 D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므로 D는 기체의 형태의 산물을 말하는구나. 따라서 기체는 D, 산소 기체가 되겠고요. 2. 자, C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C는 바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포도당은요, 바로 무엇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었죠? 그렇죠. 이는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것은 형태는 녹말의 형태였고요. F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포도당이 한 개짜리고 녹말이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엮여져 있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F 형태는요, 포도당이 두 개 엮여 있는 형태인 설탕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 몰랐어도 우리 이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자, A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물이었죠. B는 수증기가 아니라 B는 우리 그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 기체였습니다. C는 녹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당이었고요. D는 산소, 네,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기공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기체의 형태의 산물, 산소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 볼까요? 3번은요, 기억, A는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거쳐 잎으로 이동한다. A가 아까 뭐였나요? 그렇죠. 물이었습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 맞는 얘기고요. 물관을 거쳐 잎으로 이동해서 얘는 잎에서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죠.
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었죠. 이거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B와 D는 주로 입해 기공을 통해 출입한다. 이건 여러분들 자료 해석 문제였어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고 방출되고 있으니까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CO2와 O2는 입해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C, E, F는 각각 포도당, 녹말, 설탕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은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다. 그렇죠. 우리 포도당과 녹말과 설탕의 형태는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 처음 만들어진 포도당의 형태만 서로 엮였다가 풀어졌다 하면서 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 광합성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 그림과 같이 검정말을 햇빛을 잘 비치는 곳에 놓아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 햇빛이 비치는 곳에 넣어서 기포가 발생했네. 자, 이거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나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 힌트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광합성이 일어난 결과 만들어지는 기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자, 우리 이 기포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산소라는 것, 광합성의 산물인 포도당과 산소 중에 이 기포의 정체는 산소라는 것,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이 검정말은 호흡에 일부 사용된다. 우리가 아직 호흡을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이미 산소는 호흡에 사용된다는 것 배웠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설명이라는 것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디귿을 볼까요? 자, 우리 빛의 세기가 셀수록 활발하게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 광합성은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빛이 아예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죠. 0일 때는 0이었다가 점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같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죠. 어찌됐든 빛의 세기가 점점 강해질수록 광합성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발생하는 산소 기포의 양은 점점 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 볼까요? 자, 이 실험은 우리 빛이 한쪽에 A는 빛이 공급되는 장소에 검정말을 넣어둔 거고요. B는 빛이 공급되지 않은 우리 장소에 우리 검정말을 넣어놨는데 얘를 하루 동안 뒀다고 하네요. 반나절 이상 충분히 비추고 얘를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두는 이유는요. 우리 포도당이 만들어졌다가 녹말로 저장되는데도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가 광합성을 시켜줬다는 것을 가의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의 잎을 채취해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굉장히 중요한 용액이었죠. 우리 아이오딘 옆으로 와서 우리 필기를 해보면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양소의 종류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녹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파리의 전체 부분이 다 염색되는 것은 아니었죠. 자, 우리 염색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염색되는 곳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염색이 되었나요? 그렇죠. 우리 식물에서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염색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무엇이고 염색되는 곳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실험의 제목을 붙여준다면 바로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부분이 염색됐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산물로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애초에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이었으므로 산물이 녹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용액에 관련된 우리 실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우리 4단원은요, 각각의 실험에서 어떠한 이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실험에 사용된 용액이 무엇을 나타내는 용액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이 자료들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색의 6번 문제인데요. 청색의 BTB 용액을 비커에 넣고 처음에는 청색이었던 BTB 용액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대로 날숨을 불어 넣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빨대로 날숨을 불어 넣었을 때 날숨 속에는 어떤 기체가 많았나요? 그렇죠. 우리 이산화탄소 기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풍부한 게 바로 날숨이었습니다. 자, 우리 날숨 CO2를 충분히 BTB 용액에 공급이 되면요. 우리 CO2 물에 녹으면 CO2 기체가 물에 녹으면 CO2와 비슷했던 이온 누가 있었죠? 그렇죠. CO3E- 이런 탄산 이온들이 만들어지죠. 우리 그 CO2 기체가 물에 녹으면요. 탄산이 물에 녹아 있게 되므로 탄산은요. 산성 염기성 할 때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BTB 용액이 점점 CO2 양이 늘어나게 되면 CO2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탄산이 CO2가 녹아서 산성 물질이 물에 녹게 되어서 산성이 되면 얘가 바로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요. 황색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얘를 선생님이 조금 깔끔하게 옆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옆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B 용액은요, 3가지 색깔을 띱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을 때는요, 청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점점 CO2를 쭉 불어 넣으면은 얘가 초록색이 되었다가 CO2 양이 충분히 많아지면 황색이 되고요. 자, 우리 황색으로 바뀌었던 CO2 양이 다시 CO2가 흡수가 점점 되면요. 점점 CO2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황색이었던 BTB 용액이 초록색을 걸쳐서 다시 청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A, B, C 용액을, BTB 용액을 황색인 상태로 처음 맞춰놓은 게 처음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충분히 어떤 뭔가의 실험을 하고 난 후 색깔이 변한 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색깔이 변했으려면요. 황색이었던 BTB 용액이 색깔이 점점 바뀌려고 하면은 뭐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렇죠. CO2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따라서 CO2를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CO2의 양,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드는 애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A, B, C 중에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BTB 용액의 색이 변하는 시험관. 다시 말해서 CO2를 흡수한 시험관은 누구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것들 중에 CO2를 흡수하는 과정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광합성의 재료가 바로 CO2가 되므로 우리 ABC 중에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ABC 중에 광합성을 할 것 같은 애를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A는 광합성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 식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CO2 양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B는 어떨까요? 그렇죠. B는 우리 햇빛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리고 식물도 존재하므로 B는 우리 색깔이 변하게 되겠네요. 왜냐면 광합성을 하니까. 자, 그런데 C는요. 우리 식물은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 햇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색깔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걔를 조금 더 고급진 버전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왜냐? 광합성을 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광합성을 하면 CO2를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CO2의 양이 줄어들면 BTB 용액의 색깔이 황색이었던 애가 점점 초록색에서 청색으로 다시 변하게 되므로 우리 광합성의 결과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는요, 우리 기공은요, 이 2가지 광란콩처럼 생긴 이 2개의 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 둘, 이 세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공변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요. 하나의 잎에서 가 상태처럼 기공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네요. 자, 기공이 더 많이 열린다. 기공이 많이 열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 이 기공이 이렇게 가의 형태처럼 열리게 되면요. 이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이 기공이 이렇게 오픈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의 또 다른 문제는요. 바로 우리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에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문이 열려 있어야지 우리 수증기가 날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잘 날아갈 조건 혹은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 우리 인간은 우리 소변을 통해서 또 땀을 통해서 수분량을 체내 수분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우리 식물은 오줌을 싸나요? 네, 식물은 오줌을 싸지 않죠. 따라서 식물은요, 우리 증산작용을 통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내에 수분량이 많아지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식물체도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체 내부 수분량이 많을 때, 식물체 내부에 물이 충분히 많으면 마치 사람이 물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것처럼 식물도 내부 수분량이 많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증기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자, 또한 수증기가 잘 날아가고 빨래가 잘 마르려면은 온도는 어떻게 돼야 수증기가 잘 날아갈까요? 그렇죠. 온도는 높아야겠죠. 온도는 따뜻할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습도는 어떨까? 여러분들 비 오는 날, 꿉꿉한 날, 장마철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죠. 따라서 습도는 낮을수록, 건조할수록, 습도가 낮아서 건조할수록 여러분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은요. 바람이 많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겠죠.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큼 수증기가 잘 날아가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은요. 낮과 밤 중에 언제일까요? 온도가 높고 보통 습도가 낮고 이러려면은 보통은 그렇죠. 낮이겠죠. 우리 빨래가 밤보다는 보통 낮에 잘 마르겠죠.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여기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빛의 세기가 세다 라는 것도 추가해보면은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도 있겠죠. 따라서 낮과 밤 중에 낮에 우리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빛이 세고 온도가 높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역시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차분히 해석을 해보면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뭐를 공급해 주는 거였나요? 그렇죠. CO2를 공급해 주는 거였죠. 자, 그리고 가득 채운 다음에 쭉 전기 스탠드와 물풀이 든 비커 사이 거리를 조절하면서 물풀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자, 우리 8번에서 이 실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4단원은 실험을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인데요. 실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변인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을 하든지 조작을 하든지 변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조작을 한 것이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자, 보세요. 전기 스탠드와 물풀이 든 비커 사이의 거리를 조절, 동그라미. 자, 전기 스탠드랑 물풀이 든 비커 사이의 이 거리를 조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뭐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바로 얘가 멀리 있을 때는 빛이 약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빛이 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빛의 세기를 조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쭉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보다가 뭐를 조절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요. 무엇을 조절했는지 혹은 조작했는지 혹은 무엇을 변경했는지
지금 거리를 변경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요, 우리 그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얘를 유식하게 나중에 조작하는 변인이다라고 해서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기포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적게 발생하는지를 통해서 광합성이 잘 일어났는지 잘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9번. 자, 우리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을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얘를 바로 통제변인이다. 우리 조작변인에서 내가 실험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 외에 이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그 변인들을 통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통제변인을 만들어줘서 변인 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제시켜줘야 될 변인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물풀이 든 물의 온도는 지금 우리가 이 실험은요, 빛과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1번 온도, 그렇죠. 온도 자체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볼 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사용되는 물풀의 종류도 당연히 일정한 것을 같은 종류를 사용해야 우리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물풀의 길이 역시 길이 입회수 역시 동일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풀의 길이가 길어버리면요, 당연히 그 광합성을 더 넓은 면적에서 하게 되므로 입회수도 그렇고요, 기포의 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얘는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조건입니다. 4번은요. 물풀에서 발생하는 기포수. 이거는 자체가 바로 실험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유식하게 종속변인이라고 배울 겁니다. 4번은 어쨌든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자, 5번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나트륨의 농도 맞죠? 얘는 CO2를 일정하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0번 문제에 이건 좀 쉬운 문제였네요. 우리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 자, 우리 3번, 4번, 5번은 이런 그래프 본 적도 없죠? 네, XXX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우리 1번과 2번 중에 온도와 광합성량은 어떤 그래프였나요? 그렇죠. 온도는요, 낮을 때는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광합성이 피크를 찍고, 그런데 또 너무 고온이 되면요, 오히려 팍하고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프여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은요, 온도가 아니라 1번 그래프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었죠? 우리 X축에 오는 것들이, 그렇죠. 얘는 빛의 색이던지 혹은 빛의 세기와 무엇이었나요? 빛. 네, 빛의 세기와 CO2의 농도였습니다. 빛의 세기와 CO2의 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들인데요. 자, 11번과 12번의 문제는요, 자, 식물의 어떤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실험한 장치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장치한 후 1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관찰하였는데요. 이때 11번 문제에서 봤더니 물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물이 줄어드는 거, 물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우리 식물체 내에서 물을 흡수하는 곳은 어디였죠? 그렇죠. 물을 뿌리로 흡수하여서요, 우리 물을 방출하는 것들, 우리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소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수분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체내 수분량이 높을 때 우리 잎의 기공을 통해서 우리 수증기를 방출했죠. 우리 그런 작용을 우리 무슨 작용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험관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얘는
다시 말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양이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이 흡수했을 것 같은 애. 얘는 다시 말해서 증산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했을 것 같은 애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 B, C 중에요.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A, B, C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A랑 B를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죠. 바로 잎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 A는요. 물론 뿌리에서 일부 물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자, 얘를 다시 충분히 방출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텐데 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A는 물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다시 말해서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험관은 증산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험관을 고르라는 거였잖아요. A는 잎이 없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B와 C를 비교해 보면요. 자, 우리 C에는 우리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워놨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한 조건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B와 C, 요 이파리 대신에 여러분들 빨래를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B와 C 중에 어떤 곳에 놓여진 빨래가 잘 마를까요? 그렇죠. 얘를 비닐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두면요. 수증기가 이렇게 잎의 기공을 통해 방출되었다가 날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답답하고 요 안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용은 바로 증산작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위작용,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은 주로 기공이 열리는 밤, 아까 밤이 아니라 주로 그렇죠. 낮에 일어난다고 하였고요. 우리 식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옆에 증산작용의 역할, 증산작용의 의 세 가지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요. 우리 물이 날아가는 것, 아까 수증기가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철에 물 뿌려놓으면은 주변 온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려가겠죠. 따라서 증산작용은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식물체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얘를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플러스 주변 환경의 온도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산작용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증산작용은 우리 잎의 기공에서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는 작용이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우리 식물체에 물이 흡수되는 곳은 뿌리였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제 식물체 곳곳으로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해주는,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증산작용이 되었어요. 자, 잎의 기공까지 얘를 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흡수한 물을요, 잎에 공급해줌으로써 잎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잎에서 물은 뭐의 재료로 사용되었나요? 그렇죠. 얘는 바로 광합성의 재료로 물이 사용되었는데 그때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살펴보면 처음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서 쭉 줄기 잎으로 이동을 하여서 잎까지 올라오는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증산작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왼쪽 그림은 우리 비커에 선생님이 물을 담아서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빨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쭉 빨면은 여기 끝에 입구에서 선생님이 입으로 쭉 물을 이렇게 빨았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빨대에서 밑에 있는 물이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이쪽 구멍을 통해서 여기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점점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물이 이렇게 빨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잎의 기공을 통해서요, 물이 이렇게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다 보면은 뭔가 이 물관에 비어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물이 채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다시 쭉 빨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마치 빨대 끝 부분에서 여러분들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면은 이 빨대 전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쭉 이렇게 빨대에서 물이 올라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잎의 기공에서
물이 나가게 되면요. 이렇게 물관들을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흡수돼서 쭉 올라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증산작용의 역할인데요. 체내 뭐를 조절한다고 했냐면 아까 사람은 오줌을 통해서 이 양을 조절한다고 했고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 양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체내, 그렇죠. 수분량을 조절해서 체내 수분량이 많을 경우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우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번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2번 보기, 식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했었죠, 우리. 자, 3번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일어난다. 아니었죠. 우리 아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환경 조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요. 식물체 내에 수분이 적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수분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 자주 가는 것처럼 식물도 최대 수분량이 많을 때 활발하게 우리 수증기를 배출하겠죠. 4번도 X입니다. 자, 5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바로 증산작용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뭐 쉽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때 자, 뿌리에서 흡수된 무기양분 물이 운반이 되는데요. 물관으로 줄기를 통해 잎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증산작용이 되겠네요. 증산작용이며 잎까지 도달한 물 중에 광합성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뭘 통해 밖으로 나간다고 했나요? 그렇죠,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4단원 첫 번째 중단원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